대한민국이 중국의 발작 버튼을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중국이 가장 열등감을 느끼는 전투기인 F-35A의 추가 도입을 드디어 확정지은 건데요. 물론 단순히 중국을 열받게 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F-35A를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은 KF-21 블록2가 완성될 때까지의 안보 공백을 완전히 메우게 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F-35A 추가 확보를 포함해 중국을 직접 저격하는 역대급 전력 강화 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을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이끌 두 가지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KF-21 보라매를 공개하고 속속들이 상세 스펙이 밝혀지자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4.5세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스텔스 성능이 공개되자 중국은 말 그대로 입에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국이 자신들보다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었을 리 없다는 건데요. 이와 반대로 주요 외신들은 KF-21이 장기적으로 F-35를 대체해 나갈 후보기종이라고 분석하는 등 상당한 고평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F-35가 비록 개발 과정에서 연구기간이 연기되는 등 다사다난한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결국 가장 완성형에 가까운 스텔스기라 평가받는데요. 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건 KF-21의 잠재력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방증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고평가에 중국이 잔뜩 열받았는지 KF-21이 공개된 지 고작 사흘 뒤에 웨이보, 틱톡 등 각종 중국산 SNS에는 젠35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그것도 마치 우연히 젠35 기체를 발견한 것처럼 일반 시민의 계정을 통해 훈련 장면 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중국식 프로파간다 수법인데요. 잠시 중국의 입장에 빙의하자면 대국인 중국은 한국이 만든 KF-21 따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그보다 뛰어난 전투기를 만들긴 했다는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은연중에 정보를 흘리는 것입니다. 정말 졸렬하기 짝이 없는 행동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건 그런 주제에 공개된 젠35가 전문가도 헷갈릴 만큼 F-35를 빼다 박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젠35는 단순한 내용부터 레이더 배치, 심지어 파일럿에게 비행 정보를 표시하는 내부 HUD까지 F-35를 고스란히 베꼈는데요. 물론 겉모습이 닮았다고 속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엔진인데요. 아직 개발 단계인 젠35 초기형에는 러시아 미그-29의 RD-33 엔진을 모체로 한 RD-93의 카피품인 WS-13이 탑재되었고 최종적으로는 WS-13에서 추력이 3톤가량 늘어난 WS-19가 탑재되었습니다. 얼핏 봐도 어질어질할 정도로 복잡한 개족보인데요. 결국 정리하자면 젠35의 엔진은 러시아 미그-29 엔진의 카피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미그-29부터가 F-16, 잘해줘봐야 F-15와 동급인 기체니 젠35의 F-35의 성능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인데요. 아무리 스텔스기가 기동력에 제한이 크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짝퉁 엔진을 탑재한 젠35가 F-35를 따라잡을 순 없습니다. 사실 앞서 말했다시피 중국이 비공식 채널을 이용해 젠35를 공개한 건 어디까지나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는데요. 실제 성능이야 어떻고를 떠나 중국이 F-35급의 스텔스기를 개발했다는 걸 광고하는 겁니다. 심지어 저열한 수준의 복제판이라는 악평을 들어도 이런 논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는 이득인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만큼 F-35가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가격부터 운용성, 유지보수 측면, 신뢰도, 전투력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현세대 전투기 중에서 F-35를 능가하는 스텔스기는 없습니다. 그나마 KF-21 블록2가 F-35와 동등한 수준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수준인데요. 물론 단순히 공중우세 능력만 비교하자면 외계인과 싸우기 위해 개발되었다는 F-22가 최강의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유지보수 측면에서 F-22는 최악이라는 말로도 부족한데요. 심지어 한 해 국방비만 1,000조 원이 넘는 미국조차도 소모되는 예산을 감당하지 못하고 초기 도입은 33대를 강제 퇴역 조치했습니다. 비록 F-35도 비행한 시간당 유지비용이 무려 5천만 원에 육박하긴 합니다. 하지만 F-22의 유지보수 비용과 스텔스기의 전술적 가치를 생각하면 나름 싸게 먹히는 건데요. 게다가 지금 당장은 F-35가 아니라면 중국의 젠35나 러시아 소호의 47이 유일한 대체제입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나 국제정치 사정을 배제하고 생각하더라도 도저히 믿을 만한 나라의 전투기가 아닌데요.
한마디로 F-35는 전 세계 스텔스기 시장을 독점한 우수한 기체입니다. 애초에 오리지널의 개념이 없는 중국으로서는 겉모습만이라도 따라하고 싶었을 만한데요. F-35급의 스텔스기는 전자전장비를 보강하고 제한적이나마 스텔스,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구현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면 격추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F-35는 F-15와의 모의 공중전에서 8대 0으로 압승을 거뒀는데요. 미국은 물론이고 공군 체계를 갖춘 모든 나라가 양적 주력기로 4세대, 4.5세대 전투기를 사용하는 현 상황에서 F-35가 갖는 전술적 이점은 상당합니다. 지나치게 단순한 계산이긴 하지만 서로 동등한 숫자의 4세대기를 보유했다는 가정이면 F-35를 상대방보다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가 공중전의 승패를 가를 수 있을 정도인데요. 당장 중국만 봐도 젠-35를 공개하면서 스텔스 기술을 완성했다고 설치고 있지만 정작 F-16급의 J-10 525대, 젠-11 225대가 양적 주력기입니다. 실전 배치까지 완료된 스텔스기는 젠-20 50여 대가 전부인데요. 그러나 젠-20은 카나드를 포함한 구조적 측면에서 스텔스 성능을 상당 부분 의심받고 있습니다. 반면 F-35의 유일한 단점은 시계 내교전 일명 도그파이트에서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전투기 엔진 중 가장 강력한 추력의 F-135를 탑재했지만 단발 전투기라는 한계, 저피탐 성능이 기동성 면에서는 발목을 잡는 건데요. 하지만 우월한 스텔스 성능을 이용해 미리 발사 위치를 잡고 BVR을 시작한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F-35의 진짜 가치는 지상 타격에서 드러나는데요. 강한 엔진을 탑재한 만큼 최대 이륙 중량만 31,800kg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상화력 지원 능력은 오히려 F-22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질적 주력기로서 F-35A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이유인데요. 삼축 체계 중 가장 선제 대응인 타격순환 체계, 일명 킬체인의 핵심 축으로서 F-35A를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킬체인이란 적의 탄도탄 등 대량 살상 무기 공격 징후를 미리 포착하고 선제적 타격으로 방어하는 체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적성국이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 돌입한다면 막기 전에 먼저 공격해서 방어한다는 개념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논리인데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적성국이라 함은 북한과 중국을 의미합니다. 특히 F-35A를 활용한 킬체인은 대놓고 중국을 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죽하면 우리 군에서 F-35A를 최초 도입하기 위해 2011년 FX 3차 사업을 벌였을 때 간첩이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적 행위로 용의선상에 오른 4명의 인물은 직접 북한이 지령을 받고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주동했는데요. 믿지 못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이는 그만큼 F-35A의 전술 가치를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결국 천만다행히 간첩 개입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적성국에서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 오히려 대한민국 안보에 이득이라는 말을 직접 실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 방위사업청이 주도로 F-35A 20대 추가 확보 의결에 성공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F-35A 20대 추가 확보는 미국 정부가 직접 보증을 써는 FMS 방식으로 도입되는데요. 이 덕에 현재 미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F-35A와 동일한 성능의 기체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비 부품과 제반 장비, 후속 지원까지 일괄 구매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상당한 메리트를 제공하는데요. 2028년까지 총 3조 7,500억 원을 들이는 이번 도입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에서는 도합 60대의 F-35A를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밀어내기식으로 F-4, F-5 같은 구형 전투기의 퇴역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 공군의 질적 강화는 당연한 수순인데요. 이제는 비행 테스트마저 위태로운 구형 기체를 퇴역시키는 대신 가장 최신의 스텔스기로 질적 향상을 노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4.5세대 미만 기체로는 F-35를 격추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앞서 말한 킬체인 능력 또한 압도적으로 성장하리라 분석됩니다. 애초에 60대면 현재 기준으로 아시아 최다 운용국이 되는 건데요. 단지 북한만을 위해 이 정도 수량 성능의 F-35A를 보유하는 건 과유불급입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직접 저격하는 것이라 보는 게 옳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삼축 체계 전력 강화는 F-35A 추가 확보가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KAMD의 가장 핵심이 될 정조대왕함의 SM-6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도입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인데요. 이미 구매 계획까지 의결된 상황입니다.
당초 우리 군에서는 사거리 170km의 SM-2를 도입하면서 차후 SM 계열 대공 미사일을 전종 운용을 목표로 순차적 도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번 SM-6 도입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SM-6는 단순 사거리만 따져도 240에서 460km로 SM-2에 배에 달하는데요. 게다가 마 3.5의 최대 속도로 관성유도, 능동 레이더 및 반능동 레이더를 채용해서 현존하는 종말 단계 탄도탄 요격 함대공 미사일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북한보다는 중국을 염두에 둔 전력 강화인데요. 물론 북한이 고고도 탄도미사일로 대한민국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중심과 효율을 생각하면 북한보다 중국이 더 큰 위협입니다. 당장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둥펑15, 둥펑16만 봐도 사거리 1000km급의 SRBM인데요. 이 단계부터 탄도미사일은 본격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겨냥해 배치한 이런 둥펑15, 둥펑16만 무려 1000여 대에 달하는데요. 즉 SM-6 도입은 대한민국의 방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당하고 나서 하소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우리는 6.25 전쟁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배워왔는데요. 이를 통해 배운 교훈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직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지나치게 노골적인 군사적 행보가 외교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걱정하지만 이미 중국이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오직 대한민국도 마땅한 자세를 취하고 이에 부족함이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